어제 이른바 영수회담, 사실 예. 영수회담이라고 부르기도 사실 그렇죠.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긴 합니다만 뭐 YS나 DJ와 달리 당의 총수가 아닙니다. 당의 과거에는 총수가 그러니까 돼야, 예, 뭐 총재를 겸하던 시기가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영수회담이라고 영수회담이 하는데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이른바 영수회담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좀 존중한다라는 취지에서 네. 영수회담이라고 부른다 명을 써도 하더라도 좋다. 예.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영수회담 총정리를 한번 한다고 하면은, 총평을 한다고 하면은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제 어떻게 네. 보셨나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뭐고 희망. 아쉬움이 뭘까요? 희망은 변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야당과 소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께 충분히 전달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뭐냐? 와,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네 힘자랑을 대통령실까지 가서 할 줄은 몰랐어요. 힘자랑이란 뭐냐면 어제 뭐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A4 몇 장입니까? 14장? A4 18장.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어. 이게 이만큼의 분량 15분간 쭉 읽었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윤 대통령 대단하시다. 네. 그거 읽는 동안 네. 뭐 아마 우리 그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나라면 암 걸렸겠다. 아니 근데 그 그런 얘기 하실 것 15분 같아. 예. 읽는 동안에 나중에 이제 얘기 잘 들었다라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목이 잠겨갖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예요. 네. 얼마나 속으로 어디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러나 그래도 고개들 그런, 끄덕끄덕 하시고. 그 예. 인내. 예. 내가 초청해서 온 그렇죠. 손님이니까 예. 손님이 먼저 하는 손님부터 쓴소리, 말씀하는 게 네. 맞죠라고 하시죠. 뭐 그 부분에 예. 대한 아주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아쉬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폭주할 거다. 그래서 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협치라는 이름으로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예상해 보니까 너무 좀 아쉬웠다. 이런 측면. 그래요. 희망과 아쉬움의 교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720일 만에 네. 윤이 차담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님이 차담회입니다라고 하듯이 네. 동아일보는 제목을 영수회담이라고 뽑지 않고 윤석열 이재명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 또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여기는 또 윤이 영수회담, 아쉬움이 있었지만 협치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 없이 끝난 영수 차담회, 이게 제목이 참 재밌죠. 차담회, 영수회담, 영수 차담회, 이렇게 하면서 아쉽지만 대화 정치 물고 텄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언론사의 어떤 얘기를 어떤 사설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이제 한 23년간 있었는데 저라면 물론 뭐 우리 회사의 정반적인 기조를 기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가장 뭐 객관적인 제목은 성과 없었던 차담회 뭐 여기에 그렇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아까 720일 만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을 자체로. 원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맞습니다. 수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큰 수용 결정이 있었다고 보고, 전반적인 뭐 오늘도 제가 어디 KBS 라디오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성과가 누가 더 컸냐. 저는 대통령이 이런 통큰 변화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차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 전달.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왔다라는 것들. 그렇죠. 포장하는 데는 뭐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게 그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중도적 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을 서로 할 말만 한 네. 윤이
협치 불신은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임기 3년간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는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다. 네. 자주 만나야 야당과 신뢰도 쌓이는 법이다라고 지금 한국일보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당에 좀 쓴소리를 좀 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자랑을 제기한다면 어렵게 만든 대화 분위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 화이팅! 아 그렇습니다. 어휴,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아주 뭐 논설에서 잘 써주셨네요. 한국경제 했어요. 네. 아, 우리 그러면서 매경도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그럼요. 총선 민심이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요청한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면허는 아니다. 라는 맞습니다. 걸 분명히 했다. 이렇게 했다는 제가 거죠. 보니까요 요새 그 국회 내에 이제 대관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정부 업무, 맞아요. 대국회 업무. 이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힘들어. 일단 민주당은 친기업 정서가 없어요. 반기업 그러니까. 정서가 팽배해요. 아주 힘들어. 예. 아니 그럼 뒤에서는 다 받을 거 받으면서 받을 거 다. 앞에서는 아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민주당의 그 전형적인 전술은 뭐냐면 표리부동. 앞에서는 야 그러니까 잘해. 그럼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과 강해서 거의 협박. 예, 대관하고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높아 있어요. 사실 요새 기업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가장 최근에 통과시킨 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맹점법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이게 여러 가지 그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당으로서는 그 동의해 줄 수 없는 거고 어쩌면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원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자랑해갖고 넘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서 아 남은 4년 정말 기업들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예. 기업들이 어렵다는 거는 일자리 줄이고 일자리 줄고 그리고 세수 세수 안 감소하고 들어오고. 네 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리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뭐 이 힘자랑만 계속한다면 우리 정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까 희망과 아쉬움이 겹친다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 아쉬움이 물론 사실 이랬지만 굉장히 많죠. 예. 사실 제가 저도 어제 월요일 날은 변호사가 굉장히 사실은 바쁩니다. 주말 동안 의뢰인분들이 하고 싶은 말 꾹꾹꾹꾹 참았다가 예. 월요일 날 무지하게 전화를 줍니다. 그리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저도 오후 2시부터 4시 한 16분까지에 있는 이 영수회담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내내 회의하고 하다가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업무 다 마치고 회의 다 마치고 한 7시쯤 돼서 이제 우리 인터넷을 딱 봤더니만 이게 뭐 한 2시간 한 15분 남짓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고 이재명 그 대표가 A4 용지를 읽어서 이거 봐라 내가 얘기하는 거 딱 맞았네. 얘기를 쭉 보고 제가 한 8시 정도에 잠깐 제가 사무실에서 영수회담 전체에 대해서 제가 한 3, 4분 정도 짧은 제가 그 형식 그리고 내용 이게 뭐 지금 빵 터졌다면서요? 네, 지금 뭐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오늘 잘하면 10만을 넘어가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본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독대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얘기가 바로 나왔더만요. 독대는 없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지금 뭐 전 국민한테 뭐 25만씩 뿌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또 나머지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리 문제가 있잖아요. 총리 인선.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뭔가 얘기가 그런 인사의 문제는 다 같은 데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대의 현실적인 어떤 의미가 어떤 그 총리 인선과 관련된 협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독대가 없었다는 말은 결국 인사 특히 우리 그 국무총리 인사와 관련되는 논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책적 함의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특검법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가족
관내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소해 달라는 우회적으로 얘기를 네. 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네.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쪽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상당 부분 줄였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맥락이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민주당은 뭐 파가 어떻고 사과값 지들이 언제 사과값 네. 언제 파값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농민의 아들로서 예. 정말 저희 3월 달만 되면 사과값이 폭락해 가지고 제가 예. 진짜 저희 운전해 가면서 사과 팔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그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지금 이 문재인 때 뭐 1,000조 빚을 내 가지고 돈 뿌려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그것 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 재정으로 해서 민생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13조 또 풀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아까 독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독대와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도 독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당대표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중대범죄 혐의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그런데 댓글에 뭐 계속 네. 줄줄이 그 얘기십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구속이 답입니다. 네네. 그 범죄자가 자기 죄 무마하려고 몽둥이 가지고 협박하는 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단독 회담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또 다행히 또 민주당이 알아서 단독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야 한숨 덜었다 네. 이렇게 생각했고, 단독 회담이 우리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정치적 야합이나 우리 대통령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뭔가 반대했었고, 부탁하는 그런 또 모습으로. 하나는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고 단독 회담 하더라도 반드시 녹음해야 된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거짓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뭘 거짓말을 거짓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회담 절대 안 된다고 아. 생각했는데 저 안 돼 갖고 뭐 이러지는 않았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신뢰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쌓인다면 다음에 뭐 국회에서 한번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사랑제에서 만난다 뭐 이런. 그때는 지금은 차담을 했지만 다음에는 뭐 반주를 겸한 뭐 만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뭐 방점이 찍혔지만 그래도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례화를 합의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시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수시로 종종 만나자라고 했죠. 수시로 만나는 과정에서 그게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거 말고 그렇죠. 왜 국민의힘은 패싱해? 우리 당 대표가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가 나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죠. 아니라 나온다면 당연히 국회와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연민이 만날 수도 있고 거기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석 이상 가진 조국 혁신당 대표도 그렇게 구걸한다면 뭐 껴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그 비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 제목이 윤리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을 줬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게 뭐 무슨 영수회담이네 차담회네 이런 법적 성격은 빼버리고 네. 성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그 사설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니 의료 파행 사태,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네. 이를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복원에 희망을 줬다 이런 그 사설을 뽑았는데요. 사실 종종 만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악마는 어디 있다? 디테일에 있다. 예.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아 그렇죠. 사실 언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고 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허심탄회하게 예. 서로 또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라고 그게 얘기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는 게 외교적 투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서로 할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고. 합의는 없었다. 요건데 합의를 한 것은 어쨌든 종종 앞으로 만나겠다라는 네. 거하고 그래도 어쨌든 의대 그 지금 의정 그 갈등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협력 그리고 또 지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도 물론 뭐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용기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감사한다 그런 얘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그 A4 용지를 읽는 동안 저도 들으면서 야 진짜 정말 무슨 고구마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용어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는 그런 네. 말은 굉장히 많이 썼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려고 하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좀 보인 것 딱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점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는 애둘러서, 거는 예. 뭐 윤 대통령을 하나 배려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렇죠. 예. 명확한 신호를 준 거는 예.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의사단체들이 자칫 민주당을 지렛대 삼아서 이걸 정쟁화시키고 그렇죠. 예. 민주당을 이용해 갖고 이걸 이제 국회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라고 한 거는 의사단체들에게 명확한 정치권의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했다는 그렇죠. 측면은 의미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쉽사리 죄명의 말에 놀아나지 않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많이 우리가 신뢰를 하고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댓글에서 민심은 그 범죄자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도 100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법조인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 저도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양형 기준을 제가 한 5년 동안 만드는 실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느낌으로 봤을 때에 이재명 정말 무기징역 선고해도 부족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는 게 정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예. 영수회담은 어느 정도 염두에 좀, 두고 예, 얘기를 염두에 했던 두고 거죠. 하셨던 예. 그리고 그걸 만난다고 해서 사법 열차가 멈추냐? 정치는 정치 트랙으로 가고 사법은 사법 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의대 정원 말씀 짝짝짝 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의대 가는 게 지금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왜 그 의대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의대가 굉장히 기득권됐거든요. 그렇죠. 저 사실 주변에 변호사 너무 많아요. 친구들도 많고 뭐 발에 채는 게 변호사야. 근데 병원 의사들은 잘 없어. 주변에 거의 잘 없어요. 없어. 예. 이 왜 잘 그러냐? 없어. 의대 정원이 꽁꽁 묶여 있었기 오히려 때문이고 350명 의약분업에 줄였어요. 2000년에 그 예. 의약분업에 대한 대가로 예. 줄이고 하면서 너무 기득권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저는 뭐 여기 댓글에서 혹시 의사분 가족들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공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서 전체적으로는 의대 정원은 확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거 의대 정원 그 확대 없이 앞으로 나 있을 뭐 고령화 또 의료 수요 증폭 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 해소 이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그러면 의사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질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변호사의 수입이 옛날에 사시 마친 다음에 그거 공부한 걸로 30년 50년 했던 거예요. 네. 변호사들. 근데 지금은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시장 맞아요. 경제가 그렇습니다. 뭐 작동하니까. 로스쿨 많이 좀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로스쿨 가신 분들 대부분은 또 사법시험 해도 붙으실 분들이에요. 다만 좀 제도적으로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사법시험 한 다음에 사법연수원이란 2년 차를 거치면서 네, 그렇죠. 정말 예. 담금질과 풀무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원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깨끗한 파인 퓨어 네. 골드 정금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이 사법연수원 과정인데 그 과정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참 좀 그 법조인 양성 과정에 대한 저도 실무자로서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마치 그렇듯이 지금 로스쿨 됐다고 해서 뭐 사법 서비스에
질이 확 떨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시장 때문에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들의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가는 살기 거죠.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야 이거 내 수입이 줄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수요 공급 곡선, 네. 공급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 근본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저는 때문에,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악재였지만 맞아요. 그 악재를 딛고도 여튼 선거를 치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예. 우리가 꼭 필요한 개혁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과로 만들어야죠. 윤석열 예. 대통령이 뚝심을 가지고 이 예. 의대 정원과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은 반드시 이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드려야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제 정말 총평도 해봤고 하나하나 내용도 뜯어봤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렸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또 점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났다는 사실 자체 플러스 저는 제가 왜 낚였다, 이재명이 낚였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15분 동안 앞에서 주구장창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래도 묵묵히 들어주면서 그래도 가운데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뭔가 그래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하는구나. 네. 그런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 부분 중도층의 표심을 다시금 좀 얻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정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경청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당히 거북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독재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할 말 하면은 잡혀가는 시대가 그러니까. 왔다. 아니 진짜 할 말 해갖고 지금까지 잡혀갔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어제 와갖고 할 말 해갖고 잡혀갔습니까? 나 참. 독재 프레임 그리고 뭐 스웨덴에 있는 무슨 뭐 기구가 한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입법부가 독재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용이? 제 생각에는 그 스웨덴의 그 연구 결과를 했다는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연구 기관의 이름을 얘기하죠. 분명히 좌파 기관일 그렇겠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긴 하나? 저도 그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인데 대변인께서는 가가지고 그것 좀 확인해봐요. 근데 당에서. 그게 매체에 보도가 외신에 보도가 된 건 그러니까 외신에 보도됐다고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연구 결과를 낸 연구 기관이 분명히 이 좌파 연구기관일 거다.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파 연구기관이라도 오케이라고. 음. 그 근거가 뭔지를 치열한 그 어떻게 보면 정신으로 기자 정신으로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단 공보단에서 그게 뭔지를 완전히 사차치 파가지고 그 맹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그 정도의 집요함이 있어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파악해갖고요. 다음 예. 방송에 이거 어떤 오케이. 거였는지. 그런 정신이 필요해. 여하튼 그 뭐 할 말 하면은 잡혀가는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화에 초청한 사람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좀 뭐 그거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지자들 들으라 호소 이런 거죠. 얘기를 했다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대통령 앞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사실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내 편만 보고 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 잃은 거 아닙니까? 5년 만에 잃은 거지. 그러니까 내 편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나라의 미래를 더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좀 기대해 봐야죠. 이 기대가 난망한 측면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9시 5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댓글을 한번 볼까요? A4 읽는 리재명. 제가 그랬습니다. 제2의 문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또 페퍼민트님이 하고 계시고 믿음님 사법부는 뭐 하십니까? 속 터지겠네. 저런 범죄당 일찍 하는 분들 우리 선한 국민들 우론하고 지배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언론 개혁도 확실하게 합시다라고 했고요. 믿음님 또 범죄당 꼴보기 쉬워 유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민 가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님은 죄명이 쫄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께서는 또 들으시고 또 그런 목소리를 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100%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크게 통할하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솔직히 정말 검찰적 시각, 사법 법조인적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법조인을 넘어서 나라의 가장 큰 리더로서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윤 대통령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거기서 불러서 얘기 듣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든든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을 비롯한 또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면은 또 이 어려운 또 22대 국회 여소야대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에 아직도 3년 남았는 겁니다. 국정 동력을 충분히 만들려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고요. 또 핵심 지지층들이 야 이게 꼭 필요한 과제니까 다소 불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지지해주는 그런 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웰컴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핵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의도는 여소야대인데 네. 우리 서울시 의회로 가면은 네. 여대 야소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약간 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네.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사실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힘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육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시 의회가 2018년에는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패배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소야대였는데 2022년에는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권을 지나치게 옥죄고 짓밟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폐기하자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이걸 폐기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이 민주적이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다. 반민주다. 이거를 민주당에서 할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당신들 민주당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안 돼요, 아니에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가맹법 이런 거 다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서울시 의회에서 거기도 절대 다수도 아니야. 학생 인권 조례를 폐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반민주적이고 다수당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거 앞으로 지금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이 마이크를 그대로 여의도 그 민주당에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서울시 우리 중구에 있는 서울시 의회를 이 여의도 쪽으로 돌려놓고 이재명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폭거입니까? 민주당의 폭거입니까? 참 제대로 된 한번 저 반응을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참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 교권이라는 게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잖아요.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우리 때 뭐 그림자 정도는 밟은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앞에서는 훈장 선생님 시절에는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는 저는 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폐지한다고
학생 인권이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그게 네.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네. 교사들의 권리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많이 모든 받고 조화가 있잖아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학생 인권 조례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권리만 주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권리만 주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뭐 남의 권리를 침해했어라고 하는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자율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핵심 원리인 것인데 왜 그렇겠어요? 네. 민주당이 지난번에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어.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학생 인권 조례까지 해서 권리를 다 주면서 니들 표 다 우리한테 줘라고 하는 그 표 아닌 거예요. 그런 정략적인 내용이 뒤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폐지했는데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다수 차지해서 네. 그거 우리의 방향과 맞지 않다. 그래서 교권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강화라기보다는 네. 균형을 맞춰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반민주적 폭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네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표리부동과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